안녕하세요. 송영심사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 오면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되죠. 사실 법인세 신고는 스스로 하는 셀프 신고하기가 되게 좀 어렵거든요. 개인 소득세에 비하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대리를 하고 있는데, 법인의 사장님이나 아니면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방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나온 국세청의 보도 자료를 보면 요렇게 하면 안 돼요,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로 법인세 신고하고 많이 문제가 되는 유형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만약에 우리 법인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고 때마다 이제 법인세뿐만 아니라 다른 신고에서도 이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법인세에도 이 신고 도움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를 그 뭐 안내문으로 보내준다거나 혹은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도 신고 도움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 신고 도움 서비스는 한 번씩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이제 내가 그동안 신고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주요 지표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내가 해당되는 약간 의심되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내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참고도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신고 도움 서비스 들어가면 신고 참고 자료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하단으로 내려 보시면 뭐 이런 게 있어요. 특정 용도의 신용카드 사용 현황 해가지고 법인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사용한 1년간의 내역을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적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니까 이거를 주의해가지고 신고를 하세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내용이 있죠. 이 법인카드를 법인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개인적인 목적,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 사적으로 사용한 거를 회사에 경비 처리를 하는 경우,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해놨냐면 신변 잡화, 그리고 이제 가정용품 구입, 업무 무관 업소 이용, 그리고 개인적 치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실제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표의 가정에서 쓰는 장을 보는데, 뭐 이마트나 뭐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법인카드로 장을 보고 그거를 법인의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대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뭐 진료를 받거나 할 때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뭐 마사지 업소 뭐 이런 것들도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법인카드를 썼으니까 그 내역을 회사의 뭐 복리후생비나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세청은 법인카드를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죠. 사용 내역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제 법인에서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이런 쪽에 진료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혹은 법인에서 마사지 업소를 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전혀 법인과 상관없을 것 같은 이런 업소의 사용분은 거의 뭐 나중이 되면 문제가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기서 보시면 이 뭐 어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카드를 해외여행이나 골프나 상품권 구입 등의 뭐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서 이제 복리후생비로 계정을 단 거죠. 근데 우리가 쉽게 골프나 이런 것들은 접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해외 여행이나 그러니까 출장 비용 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골프 치는 비용, 그리고 뭐 상품권을 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그 갖춰야 될 증빙들도 제대로 갖춰놔야 되고요. 이게 결코 이제 쉽게 생각할 만한 것들이 아니죠, 항목이. 그래서 일단 이런 법인카드는 첫 번째 국세청이 볼 때 업종을 보겠죠.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 업종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해명 자료를 요청했다가 그게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제 추징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 사례에서처럼. 그래서 이제 법인카드 사용은 꽤 조심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무관 가입금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특히. 근데 이제 업무무관 가입금도 이제 요즘에는 많이 신경들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식이 요즘에는 꽤 대표님들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업무무관 가입금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는 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냐, 이게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약간의 이제 편법을 쓰게 돼요. 뭐냐면 업무무관 가지입금은 가지입금 자체가 대여금이잖아요. 법인에서 볼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중에 뭐 5월부터 12월까지 업무무관 가지입금이 발생됐는데
12월 31일 날 이거를 회사에 채워 넣죠.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재무상태표에는 이 대여금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다음에 1월 1일 날 그 돈을 빼가죠.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 자체에는 대여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무관 가지입금이 있는지 모르게 되는데 재무상태표만 보면, 근데 실제적으로는 5월부터 12월까지의 업무무관 가지입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무상태표에서는 드러나지 않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문제가 됐냐,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연도 중에 증감 내역을 기재하는 서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연도 기간 중에 증감이니까 일단 대여금이 발생했다가 그리고 그 대여금이 없어졌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무상태표 12월 31일자로 끄는 데에는 이 대여금이 나타나지 않지만 기중의 증감 내역을 보게 되면 대여금이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업무무관 가지금에 대해서 인정이자가 발생하면 법인세가 추징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인정이자에 대해서 이제 개인도 소득세 추징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업무무관 가지금은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해가지고 가능하면 그 인정이자까지 법인에 입금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발생하는 게 이런 게 있죠. 가짜 인건비. 그러니까 허위 인건비죠. 실제로 이제 이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대표의 가족들이에요. 대표의 부인이나 아니면 자녀들을 근로자로 올려놓고 그거에 따른 이제 급여를 지급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그 법인에 근로자로 만약에 배우자나 자녀를 등록하게 되면 어차피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되잖아요. 급여를 지급하니까. 그럼 이제 고용보험 측에서 배우자를 근로자로 등록을 하면 그 현지 실질 조사를 나와요. 근데 그게 나오더라도 그때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를 올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녀를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이 배우자나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로자로 올린 거죠. 국세청은 이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걸 근거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허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징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한번 추징이 되면 허위로 계산했다고 인정되는 급여만큼을 대표이사가 가져갔다고 생각해서 대표이사의 상해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소득세가 되게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법인세가 추징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콘도나 이런 리조트 회원권을 법인이 사가지고 그거를 오너 일가가 혹은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복리후생비 목적으로 샀다고 하고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라 그러면 이거에 따른 그 증빙들을 웬만하면 다 갖춰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사용했고 언제 사용했고 뭐 이런 대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실무에서 되게 많이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의 부당 비용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벌금이나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이런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내야 되는 그 약간 벌칙성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은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세금을 냈다 이러고서는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 부분도 주의를 해가지고 비용에 산입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비용들이 넣지 말아야 되는 비용인데 넣었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이제 문제가 돼버리면 그 가산세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상황이 생겨버리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부당 적용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 그래가지고 법인세 세금을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해줘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요건이 좀 복잡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법인으로만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바꿔버린 법인을 창업 중소기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세액 감면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거를 그냥 껍데기만 바꾼 거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 이게 나오죠. 이게 약간 헷갈리게 알고 계시는 게,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1,500만 원까지는 무조건 그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일단 그 1,500만 원은 사적 사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업과 관련한,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한 차의 운행이어야지 사적으로 사용한 거는 그게 1,000만 원이든 아니면 500만 원이든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비단 여기는 지금 뭐 이런 법인의 슈퍼카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런 슈퍼카처럼 고가의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업무와 관련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500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라고 할 때 그 1,500만 원은 이런 운행기록부 이런 거를 안 써도 인정을 해준다는 말이고요. 그보다 초과되는 비용은 이런 운행일지를 쓰면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운행일지를 쓰게 되는데, 보통은 그 운행일지를 거의 이제 업무 목적으로 100% 쓰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무래도 사적으로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뭐 법인의 임원이 법인에서 차를 받았는데 그거를 출퇴근은 업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외에 사적으로 뭐 어디 약속을 간다거나 주말에 장을 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적 사용을 기재해가지고 법인의 비용으로 넣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운행일지 자체를 그냥 다 100% 업무용으로 기재를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걸 국세청은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조사가 되거나 이러면 이 차를 운행하는 그 임원이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디서 주유를 했는지, 그리고 차에 달린 하이패스가 어디를 통과했는지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제출한 기존의 운행일지를 비교해가지고 그게 맞지 않으면 사적 사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가 사적 사용으로 보게 되면 그 사적 사용분에 해당하는 비용은 법인세도 물론 추징이 되고, 그리고 사적 사용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그거를 급여처럼 상여로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자 상여 처분을 하고 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이런 것도 있는데요. 법인은 법인세 10%, 20%뭐 이렇게만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이제 바뀌죠. 1%씩 내려오는데. 근데 이제 사실 10%, 20% 외에도 이런 비사업용 토지나 부동산 같은 경우를 양도하게 되면 세율이 높게 적용돼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되는 세금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부동산 매도 이익 해가지고 그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는 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22년 기속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시는 법인들,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나 혹은 이제 업무 담당자 분들이 참고 삼아서 보셔야 되는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 주의사항들을 몇 가지 살펴봤고요. 비단 법인세 신고할 때만이 아니라 이제 보통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